우시지 마세요, 형님. 산 사람도 생각하셔야지. 진영이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살아갈 길이나 생각합시다. 진영이 실직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 살 길도 막막하긴 했다. 아주머니는 갖가지 말로 어머니를 달래다가 풀어진 고름을 여미며 우리 어디 사는 대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님 돈만큼은 돌려드리려고 원금만이라도요.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박경리 작가님의 단편소설 불신시대입니다. 박경리의 본명은 금이입니다. 1926년 통영에서 장녀로 태어났죠.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결혼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창작에 전념했습니다. 작가는 사회와 현실에 추악하고 악랄한 진상을 절박한 목소리로 고발했지요. 단편소설 불신시대로 제3회 현대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구입할 수복 전야에 진영의 남편은 폭사했다. 남편은 죽기 전에 경인 도로에서 본 계례군의 임종 이야기를 했다.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이다. 그 소년병은 가로수 밑에 쓰러져 있었는데 폭풍으로 터져나온 내장에 비비린내를 맡은 파리떼들이 아기처럼 덤벼들고 있더라는 것이다. 소년병은 물 한 모금 달라고 애걸하면서도 꿈결처럼 어머니를 부르더라는 것이다. 그것을 본 행인 한 사람이 노상에 굴러있는 수박 한 덩이를 돌로 짜게서 그 소년에게 주었더니 채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숨이 치더라는 것이다. 남편은 마치 자신의 죽음의 예고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수시간 후에 복사하고 만 것이다. 남편을 잃은 진영은 일사후퇴 때 3살 배기 아이를 업고 친정어머니와 같이 제일 마지막에 서울에서 떠났다. 그러나 안양에 이르기도 전에 중공군이 그들을 앞질렀고 유엔군의 폭격 밑에 놓였다. 수없는 피난민이 얼음판에 거꾸러졌다. 피난짐을 끌던 소는 굴레를 찬 채 둥 밑으로 굴렀다. 피가 철철 흐르는 시체 옆에 아이가 울고 있었다. 진영은 눈을 가리고 달아났던 것이다. 악몽과 같은 전쟁이 끝났다. 진영은 아들 문수의 손을 잡고 황폐한 서울로 돌아왔다. 집터는 쑥대밭이 되어 축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진영은 자풀 속에 박힌 기와장 밑에서 물씬물씬 무너지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프랑스 문학의 전망이라는 일본 책이었다. 이 책이 책장에 꽂혔을 때 순간 진영의 머릿속에 그러한 해상이 환각처럼 지난다. 진영은 무심한 아이의 눈동자를 멍하니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문수가 자라서 9살이 된 초여름, 진영은 내장이 터져서 파리가 엉겨붙은 소년병을 꿈에 보았다. 마치 죽음의 예고처럼 다음날 문수는 죽어버린 것이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일찍부터 홀로 되어 애동딸인 진영에게 붙어서 살아온 어머니는 내가 죽을 것을 하며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이었으나 진영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길에서 넘어지고 병원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차라리 진영으로서는 전쟁이 빚어난 하나의 악몽처럼 차차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의사의 무관심이 아이를 거의 생죽음을 시킨 것이다. 의사는 중대한 뇌 수술을 엑스레이도 찍어보지 않고
심지어는 약 준비조차 없이 시작했던 것이다. 마치도 않은 아이는 도수장 속의 망아지처럼 죽어갔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다 버린 진영이었다. 바깥 거리에는 쏴 하며 밤비가 내리고 있었다. 누워서 멀거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진영의 눈동자가 이따금 불빛에 번득인다. 창백한 볼이 불구스름해진다. 폐결핵에서 오는 발열이다. 바깥의 빗소리가 줄기차온다. 아이가 죽은 지 겨우 한 달, 그러나 천년이나 된 듯한 긴 달이었다. 진영은 가만히 눈을 감는다. 진영의 귀에 조수처럼 밀려오는 것은 수술실 속의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진영은 벌떡 일어나서 술병을 들이켠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마셔보라고 동무가 보내준 포도주였다. 이불 위에 엎드린 진영은 여울처럼 멀어지는 수술실 속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 잠이 든다. 진영은 꿈속에서 희미한 길을 마구 쏘다니며 아이를 찾아 헤매다가 붕대를 친친 감은 눈도 코도 입도 보이지 않는 아이 모습에 소스라쳐 깬다. 흠씬 땀에 젖은 몸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벼랑간 무서움이 쭉 끼친다. 비가 멎은 새벽이 창가로부터 서서히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허공을 보고 있는 진영은 왜 무서움을 느끼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이가 이미 유명의 홀령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글픈 인간관계가 어디 있겠는가. 진영은 구역이 나올 정도로 자기 자신이 싫었다. 성당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요다음 주일날에는 꼭 나를 성당에 데려가 달라고 가롤동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한 일이 생각난다. 바로 오늘이 그 주일날이다. 가롤동의 아주머니는 약속한 대로 8시가 못 되어서 왔다. 아주머니는 옛날에 죽은 진영의 칠촌 아저씨의 마누라였다. 자식도 없는 그는 아주 독실한 천주교의 신자였으나 근래 개로 인해서 상당히 빨성을 빚었다. 진영이만 해도 그 짤짤 끓는 돈으로 겨우 다 넣어온 20만 원짜리 개를 소롯이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만큼 개주를 한 아주머니의 사정이 핍박했던 것이다. 뱀이 날개같이 손질을 한 모시옷을 입은 아주머니는 울고불고 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는데 아주머니가 말할 적에는 금으로 씌운 송곳니가 알른알른 보였다. 어머니는 아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언제나 손을 잡고 손자를 잃은 하소연을 했다. 진영은 그러는 어머니가 싫었지만 그러나 딸 하나를 믿고 산 어머니가 여러 가지 면으로 서러운 위치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우시지 마세요, 형님. 산 사람 생각도 하셔야지. 진영이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살아갈 길이나 생각합시다. 진영이 실직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 살 길도 막연하긴 했다. 아주머니는 갖가지 말로 어머니를 달래다가 풀어진 구름을 여미며 아주머니는 적삼에도 반드시 구름을 달았다. 우리 어디 사는 대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님 돈만큼은 돌려드리려고. 원금만이라도요. 어머니의 얼굴이 좀 밝아진다. 진영은 잠자코 양말을 신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좀 밝아진다. 진영은 잠자코 양말을 신고 있었다. 세 사람은 거리에 나왔다. 아침이라 가로수가 서늘했다. 본시 불교도인 어머니는 성당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꺼렸으나 그러나 아무래도 좋았다. 의사는 항상 딸에게 있는 것이었으니까. 아주머니는 진영의 양산 밑으로 바싹 다가오면서 소곤거리기 시작한다. 천주님이 계신 이상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 천주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줘 너를 부르신 거야.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인간 세상에 다만 천주님만이 빛이 된다. 신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똑같은 말을 아주머니는 말했다. 진영은 땅을 내려다본 채 지가 구원을 받자고 가는 건 아니에요. 천당이 있어서 그곳에 문수가 놀고 있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 천당 같다. 그렇게 착한 아이가 암 행복하게 꽃동산에서 놀고 있고 말고. 연장자답게 위로하는 것이었으나 말투가 너무 어수룩했다. 아무리 꽃동산이라도 그 애는 애로울게요. 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진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하늘을 보았다. 노을처럼 엷은 구름이 가고 있었다. 그런 소리 말고 영세나 받도록 해. 상배도 영세를 벌써 받았어.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먼 지평선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다. 진영은 기계적으로 그 무신론자가 영세를? 그 애도 요즘 신경이 많이 변했소. 분냄새가 10개 풍겨온다. 진영은 금리가 알른알른 보이는 아주머니의 인매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상배는 아주머니 댁에 하숙한 대학생이다. 지나간 봄에만 해도 그는 아주머니요,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 했는기요? 하하하. 아마 예수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올렸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올렸던가 배요. 하하하. 그런 부산 사투리의 조롱이 자기 딴에는 아주 신통했던지 상배는 콧마루를 벌렁거리며 웃었던 것이다. 진영이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 아주머니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그 애도 우리 집에서 쉬이 옮기게 될 거야.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서울로 오신다니까. 그래서 나도 그 애가 나가기 전에 영세 받도록 하려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들이 성당 앞까지 왔을 때 은행나무에 자잘한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들에는 연분홍빛 글라디올러스가 피어 있었는데 진영은 불교의 상징인 연화를 왜 그런지 연상했다. 그리고 엉뚱스럽게 그 꽃들이 자아내는 서양과 동양의 거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막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진영은 얼떨떨하게 자기의 마음을 더듬었다. 문수를 위하여 신을 뵈러 온 마당에서 아무런 경건함도 없이 이렇게 냉정히 사물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다만 시각에서 온 하나의 자연 발상이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내 슬픔 속에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말인가. 진영은 문수에게 부끄러웠다. 미안했다. 진영은 땀에 젖은 분냄새가 풍겨오는 아주머니의 젖가슴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 옆에는 중년 남자 한 사람이 십자가, 성경책 같은 것을 노점처럼 버려놓고 팔고 있었다. 진영은 어느 유역의 이방인인 양 그런 광경을 건너다 보았다. 분위기에 쌓이지 않은 마음속에는 쌀쌀한 바람이 일고 있었다. 진영은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는 신발을 책보에 싸면서 주로 아이들을 위한 미사 시간이 돼서 시끄러워. 다음엔 일찍 와요. 진영은 아주머니의 말보다 거추장스럽게 신발을 싸들고 가는 신자들의 모습에 눈이 따라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문득 예수 사랑이라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도둑질 하더라. 그런 야유에 찬 노래를 생각했다. 그러나 진영은 곧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신전에서 신을 모독하다니. 그런 제약의식에 쫓기며 진영은 아주머니의 뒤를 따랐다. 얼마 후에 미사는 시작되었다. 가엾은 나의 아들 문수를 위하여 기도를 올리나이다. 진심으로 진실로 비나이다. 이 고통으로부터 놓이게 하시고 어린 영혼에게 평화가 있기를.
진영은 눈은 감고 그런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있는 해살꾼의 속삭임이 더 집요했다. 해살꾼은 속삭인다. 문수는 죽어버린 것이다. 아주 영영 없어진 것이다. 진영은 눈앞이 캄캄해 오는 것을 느낀다. 해살꾼은 속삭인다. 칼끝으로 골을 짜게서 죽여버린 것이다. 무참하게 죽여버린 것이다. 진영은 눈앞에 시뻘건 불덩어리가 굴러가는 것을 본다. 해살꾼은 자꾸만 속삭인다. 어둡고 침침한 명부에서 압축한 듯한 목신 아이의 울음소리. 진영은 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 코앞에 닿은 어머니의 머리에서 땀내가 뭉클 풍겨온다. 현기증을 느낀다. 신자들이 머리에 쓴 하얀 면사포가 시계와 의식을 하나로 포백시켜 버리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이 지났는지 진영은 고개를 돌렸다. 구제품이 정렬한 듯한 성가대의 아이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아이들의 각색의 음계가 합한 성가는 바람을 못 마신 오르간의 잡음처럼 진영의 귓가에 울렸다. 이 속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을 의신연스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 진영은 그것이 얼마나 어설픈 위치인가를 깨닫는다. 진영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미웠다. 결코 자기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미웠던 것이다. 진영은 어떻게 해서라도 객관적인 자기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진영은 이뤄진 낭만을 찾아보듯이 신과 문수의 죽음이 동렬의 신비라는 것, 그리고 아무도 신과 죽음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라 생각했다. 진영이 처음 성당에 나가려고 결심했을 때 그것이 가공에 설정된 하나의 가장일지라도 다만 문수를 위한다는 명목만으로 자신이야 비애로도 오뚜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식적인 맹목은 끝내 맹목일 수 없었다. 미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진영은 긴 작대기에다 연금 주머니를 여민 잠자리채 같은 것이 가슴 앞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아주머니가 성급하게 돈을 몇 립 던졌을 때 잠자리채 같은 연금 주머니는 슬그머니 뒷줄로 옮겨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구경꾼들 앞으로 돌아가는 분각쟁이의 낡은 모자를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계기로 하여 진영은 밖으로 나와 버렸다. 진영은 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성당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빨간 눈을 보았다. 문수 또래의 아이들이 신발을 신으며 나오는 것도 보았다. 여름 햇빛 아래 서 있는 성당이 가늘게 요동하고 있는 것 같이 진영에게는 느껴졌다. 아침부터 진영은 마루 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갑갑하게 그러지 말고 밖에라도 좀 나갔다 오라는 어머니의 말이 도리어 비위에 거슬려 진영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머리를 부여앉는다. 갑갑함 때문만이 아니다. 진영은 일자리를 찾아 밖에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진영은 머리를 부여하는 채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며 누구에게 매달려 밥자리를 하나 달라고 하겠는가. 더군다나 폐까지 앓고 있는 내가. 진영은 문수를 생각했다. 살겠다고 바둥대는 어머니와 자기의 모습이 한없이 비루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무슨 생각에 잠긴 듯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예, 진영아. 따지기 부른다. 진영은 대답 대신 어머니의 눈을 본다. 문수를 그냥 둘라니 이리 가슴이 베인다. 이렇게 흔적 없이 두다니. 절에 올려주자.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는 진영의 시선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다. 절도 가깝고 신당이니 만만하고 세상에 너무 가엾어. 아무래도 훈백이 울면서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 잠이 와야지. 진영은 고개를 돌려 장독대의 해바라기를 바라본다. 한참 만에 그렇게 합시다. 해바라기를 쳐다본 채 한 대답이다.
그런데 왜 그리 중을 장사꾼 대접을 했어요? 아이를 부탁할 생각을 했으면서. 진영의 시선은 여전히 해바라기에 있었다. 자기가 하는 말에도 별반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아따, 별소리를 다 하네. 공은 공이고 신은 신이지. 하기야 뭐 시주받은 쌀 팔고 가는 그게 진짜 중인가. 진영은 그러는 어머니가 미웠다. 그럼 왜 그런 중이 있는 절에 가려고 해요? 누가 중 보고 절에 가나. 부처님 보고 가지. 진영은 잠자코 옳은 말이라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우선 쓰라고 돈 2만 원을 주면서 성당에 나가지 않는 진영을 나무라던 일이 생각났다. 진영은 자리에서 후딱 일어섰다. 해가 서산에 아주 기울었다. 거리로 나왔다. 진영은 약국에서 스트랩토마이신 한 개를 사 들었다. 내내 다니던 Y 병원에는 아무래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산 것이다. 가롤동의 아주머니는 Y 병원의 의사가 같은 신자니 믿고 다니라고 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주사 불량인 한 병에서 겨우 3분의 1만 놓아주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안 이상 그 병원에 다시 갈 수는 없었다. 약병을 만지며 길 위에 한동안 서 있던 진영은 집 근처에 있는 S병원으로 들어갔다. 이웃이기 때문에 의사와 안면쯤은 있었다. 그러나 S병원은 엉터리 병원이었다. 진영은 모든 것이 서툴러 보이는 갓 데려다 놓은 듯한 간호사를 불안스럽게 쳐다보며 약병을 내밀었다. 진찰도 하지 않고 주사만 맞으러 오는 손님을 의사는 언제나 냉대한다. 그래서 진영은 애당초 의사를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환자를 진찰하고 있던 의사가 고개를 뒤로 돌렸을 때 진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의사가 아니었다. 그나마도 근처에 사는 건달이었던 것이다. 진영은 병원 문을 나서 머리를 꼭 감싼 채 집을 향하여 다른박질을 쳤다. 백중 전날에 어머니는 문수의 사진과 돈 2,000원을 가지고 절에 가서 미리 연락을 해두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는 날이 훤해지자 진영이도 과실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섰던 것이다. 어머니는 눈에 손수건부터 가져간다. 스님, 우리 아이 천도 좀 잘 시켜주세요. 부탁입니다. 너무 가엾어서. 콧물을 짠다. 어제 저녁에 실컷 어머니의 서름을 들어주었을 주지승은 새삼스럽게 그 말이 탐탁해질 리가 없다. 주지중은 극히 사무적으로. 그런데 첫째로 하갔다던 서장 부인이 아직도 안 오시니 어떡하나. 잠시 생각에 잠긴다. 무슨 서장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절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손님인 모양이다. 어머니는 비굴한 웃음을 띠면서 주지중을 쳐다본다. 스님, 그만 우리 아이를 먼저 해주세요. 주지는 한동안 어머니를 보고 있더니 그럼 댁부터 해드릴까? 주지는 그렇게 작정하고 마침 지나가는 중을 부른다. 아우님! 아우님이라고 불린 신중을 돌아본다. 얼굴이 쪼글쪼글 쪼그라진 그 신중은 아직도 팽팽한 주지에 비하여 훨씬 더 늙어 보인다. 게다가 표정마저 앙상하다. 어제 저녁에 2,000원 낸 분인데 아직 서장댁이 안 오시니 우선 하나라도 먼저 끝내지요. 주지의 말투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늙은 중은 대답 대신 진영의 모녀를 훑어보더니 돈의 액수가 심에 차지 않아서 무뚝뚝하게 그냥 가버린다. 진영과 어머니는 법당 옆에 서로 등을 보이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진영은 최저에 돈을 대고 첫째로 하겠다며 새벽부터 온 것이 얼마나 얌통머리 없는 짓이었던가를 생각한다. 곧 시식 불공이 시작되었다.
진영은 늙은 중이 목탁을 두드리며 조는 듯한 연부를 시작하자 적잖게 실망했다. 몸집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찬 주지승이 아니었던 것이 섭섭했던 것이다. 기왕이면 굿자라는 무당으로 하는 따위의 기분이었다. 중은 연부를 하면서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 어머니 옆에 멍청이 섰는 진영을 흘겨본다. 보랏빛깔의 원피스를 입은 진영의 허리는 말할 수 없이 가느다랗다. 핏기 없는 얼굴에는 눈만 검다. 얼마 동안이 지난 것 같았다. 주지중이 시근번떡거리며 법당으로 쫓아왔다. 아우님 빨리 하시오. 지금 막 서장댁에 오셨구려. 대강 하시오. 주지는 법당 구석에 걸어둔 먹물들인 모시 잠삼을 입으며 서두르는 것이었다. 늙은 중은 불전에서 영전으로 자리를 옮긴다. 제대로 불경이나 끝마쳤는지 의심스러웠다. 아까 공양을 나르던 젊은 중이 이번에는 널따란 그릇을 들고 들어온다. 그는 진영의 모녀를 돌아다보며 영가 앞으로 오라고 손짓한다. 진영은 문수의 사진이 노인 앞에 가서 엎드렸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것이었다. 문수의 손결이 생생하게 마음속에 느껴진 것이다. 문수야, 많이 먹어라. 불쌍한 내 자식아. 진영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이처럼 슬프게 들은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향을 꽂고 빳빳한 은행에서 갓 나온 듯한 10판짜리 20장을 영전에 놓았다. 진영도 일어서서 향을 꽂았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중이 목을 길게 뽑아가지고 영전에 놓인 돈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빳빳한 새 돈은 흡사 100환권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진영은 송구스러운 생각에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말았다. 그릇을 들고 온 젊은 중이 돈을 옆으로 밀어놓으면서 시무룩하게 영가 노자가 너무 적군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 동무하고 쓰고 놀다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진영은 머릿속에 피가 꽉 차오는 것을 느낀다. 돈을 그렇게밖에 준비하지 못한 어머니의 인색함을 격심히 저주하는 것이었다. 젊은 중은 들고 온 그릇에다 영가 앞에 차린 음식을 조금씩 덜어 놓는다. 나물, 떡, 자반, 과실 그렇게 차례차례 손이 간다. 마침 먹음직스러운 약과에 손이 닿자 벼랑간 목탁을 치던 중이 그건 그만두구려. 바락 소리를 지른다. 젊은 중은 진영을 힐끗 보면서 총총히 바깥 시식돌로 음식을 버리러 나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기가 막혔다. 처음부터 거래임에는 예의가 없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어지간한 감정도 폭발 아니할 수 없었다. 진영은 양손으로 얼굴을 푹 쌌다. 울음이 터진 것이다. 누구에게도 향할 수 없는 역정을 그는 울음 속에다 내리 퍼부었다. 울음 속에 그 목을 감던 문수의 손결이 느껴진다. 미칠 듯한 고독과 그리움이 치솟는 것이었다. 음식을 버리고 돌아온 젊은 중은 과실을 모으며 이걸 가져가셔야지 보자기를 하며 어머니를 돌아본다. 진영은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젊은 중을 노리며 일 없어 그만두시오. 진영의 목소리는 악을 쓰는 것 같았다. 일을 다 마치고 법당 밖에 나온 늙은 중이 왜 가져온 걸 안 가져가시오? 쳐다보지도 않는 진영이 대신 어머니가 뭐 그걸. 진영의 얼굴을 어머니는 숨어본다. 늙은 중은 침을 꿀꺽 삼키며 댁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갔수. 진영의 눈이 번득였다. 조반을 차셔야 할 텐데 너무 일러서 찬이 제대로 안 됐어요. 좀 기다리실까요? 젊은 중은 그런 말을 남기고 가버린다. 진영은
법당 축도루에 주저앉았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요. 하던 말이 되살아온다. 물론 처음부터 거래였다. 그렇다면 화폐 액수에 따라 분수에 대한 추모의 정이 계산된단 말인가. 진영이 그러한 울분에 젖어 있을 때 말쑥하게 차려입은 그 서장의 부인인 듯한 젊은 여인이 주지중에게 인도되어 법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잠깐 후 불경 읽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밖으로 흘러나왔다. 어머니, 그냥 갑시다. 밥을 얻어먹으러 절에 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냥 걸어가는 진영을 만류 못할 것을 아는 어머니는 뜰에 서성거리고 있는 늙은 중에게 그만 갈랍니다, 시님. 아침이나 잡수시지. 가려오? 굳이 잡지는 않았다. 그는 절분까지 전송하며 당신네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갔수. 진영은 우라보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내리막길에서 자풀을 뽑으며 진영은 말없이 울었다. 여비도 떨어진 낯선 여관방에다 문수를 혼자 두고 가는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었다. 진영은 불덩어리 같은 이마를 짚는다. 해바라기의 꽃이 씨앗을 안았다.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원금만은 돌려주겠다던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1만환을 가지고 왔다. 이것으로 원금 10만환은 다 받은 셈인데 조금씩 보내준 돈은 지금 집에 한 푼도 있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난 다음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의패를 절에다 모신 데 대한 불만을 했다. 그리고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진영은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곧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 버리고 그저 멍멍이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음력설이 임박해진 추운 날 가롤동 아주머니가 목도리를 푹 뒤집어 쓰고 찾아왔다. 웬일인지 몸가짐이 평소보다 좀 산란해 보였다. 나 의논할 게 좀 있어서 왔는데 참 기가 막혀서. 아주머니는 말을 꺼내기가 거북한 듯이 가만히 앉았다가 저 말이야. 돈을 좀 빌려준 사람이 죽었구나. 어떻게 해? 진영은 의심스럽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지난 5월 달에 가져간 돈을 이자 한 푼 못 받고 그만. 진영의 변해가는 표정을 보고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5월이면 진영의 갯돈을 찾을 달이다. 그리고 개가 끝나는 달이기도 했다. 그것뿐이 아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갯돈을 받으려고 몸이 달아서 다니던 사람이 몇 명이 있었던 것이다. 빌려준 돈이 얼마나 돼요? 진영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50만 원이야. 진영은 속으로 놀랐다. 개를 해서 빚만 뒤집어 쓴 줄 알았는데 그런 대금의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진영은 차갑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식도 남편도 없는 데겐 그것만이 남겨진 것이었어. 낸들 얼마나 돈을 떼었니. 설마 내가 잘 되면 빚이야 갚고 살겠지만 그때 그 돈마저 내주게 되면 난 아주 영영 파멸이지. 진영은 어디 미천든 장사였느냐고 오금을 박아주고 싶었다. 아주머니는 한참 만에 눈물을 닦고 일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진영은 대관절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서 그런 대금을 주었지요? 왜 그 상배 있잖아. 그 상배 아버지야. 뭐예요? 영세 받았다는 상배 학생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진다. 진영은 기가 딱 막혔다. 그러고 보니 사업 때문에 상배 아버지가 서울로 오게 될 거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사뜻하게 종교를 이용했군요. 아주머니는 진영의 눈길이 부신 듯이 눈을 내리깐다. 글쎄, 지금 생각하니 모두가 계획적이었어. 영세받은 것만 해도. 신용보증으론 종교보다 더 싫어할 게 있어요? 아주머니는 비꼬는 진영의 말에 풀이 죽는다. 진영은 풀이 죽은 아주머니로부터 눈을 돌렸다. 모레가 명절인데 절에도 돈 1,000원이나 보내야겠는데. 어렴풋이 들려오는 어머니의 말소리다. 진영은 몸을 들치며 눈을 떴다. 귀신이나 사람이나 매한가진데 남들처럼 다 저 몫을 먹는데 우리 문수는 손가락을 물고 애미를 기다릴 거다. 잠이 완전히 깬 진영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애투와 목도리를 안고 마루를 놔와 그것을 몸에 감았다. 진영은 부엌에서 성냥 한 갑을 애투 주머니에다 넣고 집을 나갔다. 오랫동안 마음 곳에서만 벼르던 일을 오늘에서야말로 해치울 작정인 것이다. 진영은 눈이 사북사북 밝히는 비탈길을 걸어 올라간다. 진영은 고슴도치처럼 바싹 털이 솟은 자신을 느낀다. 목도리와 애투자락이 바람에 나부낀다. 그러면은 참나무 가지 위에 앉은 눈이 애투기새에 따라 내리는 것이었다. 진영은 절로 가는 것이다. 진영이 절바당에 들어갔을 때 당신네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갔수 하던 늙은 중이 막 승 밖으로 나오는 도중이었다. 절은 개개하니 다른 인적기는 통없었다. 진영은 얼굴의 근육이 경련하는 것을 의식하며 중 옆으로 다가선다. 저 말이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골로 가는데 아이 사진과 위패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진영은 나지막하게 말한다. 허옇게 부러진 눈으로 진영을 쳐다보던 중이 겨우 생각이 난 모양으로 이사를 하신다고요? 그럼 어떠 그냥 두구려. 명절에 우편으로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지. 진영은 숙인 고개를 발딱 세우더니 옆으로 획 돌리며 참견할 것 없어요. 사진이나 빨리 주시오. 쏘아붙인다. 중은 좀 어리둥절해 하더니 무엇인지 모르게 중얼중얼 씨부렁거리며 법당으로 간다. 이윽고 중이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가지고 나오자 진영은 그것을 빼앗듯이 받아들고 인사말 한마디 없이 절문 밖으로 걸어나간다. 화가 난 중은 진영의 뒷모습을 꼬노 보다가 중얼중얼 씨부렁거리며 뒷산으로 간다. 진영은 중에게 화를 낸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진영으로서는 빨리 사진을 받아가지고 절문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초조했던 것이다. 진영은 비탈길을 돌아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진영은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어느 커다란 바위 뒤에 눈이 없는 마른 잔디 옆에 이르자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하여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놓고 물끄러미 한동안 쳐다본다. 한참 만에 그는 호주머니 속에서 성냥을 꺼내어 사진에다 불을 그어댄다. 위패는 이내 살라졌다. 그러나 사진은 타다 말고 불꽃이 잦아진다. 진영은 호주머니 속에 휴지를 꺼내어 타다 마는 사진 위에 찢어서 놓는다.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다. 사진이 말끔히 타버렸다. 노르스름한 연기가 차차 가늘어진다.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었다.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진영의 깎은 듯 고요한 얼굴 위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참나무 가지에 얹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애투깃에 날아 내리고 있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었지.
한거할 수 있는 생명이. 진영은 중얼거리며 참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었다.